이제 셀트리온 이야기도 좀 해보죠. JP모건은 이렇게 좀 한 번씩 셀트리온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셀트리온 강세로 전환이 됐었고 오늘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승인을 받는다 이런 소식 나왔었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합병 이슈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이런 실적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트리온처럼 IR 하라, 셀트리온처럼 기업 홍보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정진 회장님이 결국엔 셀트리온에 대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중기, 그리고 후기, 최근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와 그 이후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이죠. JP모건의 보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9일 JP모건의 셀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그 이후로 3일 동안 22만 주가량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지난 8일 JP모건이 한 번 더 부정적인 이슈를 조금 냈는데 13%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최근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시장 급락 여파도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짚어보지 오히려 JP모건의 부정적인 보고서로 인해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에 의해서 CS증권도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를 19만 원, 19만 2천 원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4일과 8일 각각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CS증권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부터 12월 3일까지 약 16만 주 이상 순 매수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고서를 낸 다음 날부터 4일, 7일, 8일 같은 경우에도 순 매수를 조금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외국계 회사들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나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 레포트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3200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았을 때 사고 싶어서 악의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 매수 창구에 집계되는 순 매수 수량으로도 좀 반증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3사 합병 시 서정진 회장의 개인 지분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엔 이 지분 평가 그리고 기업의 지분 구조를 만들 때 서 회장님 개인의 이 지분이 높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혜가 좀 가는 부분으로 이 지분 구조 변경이나 합병 시의 시나리오도 좀 짜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지분법을 평가할 때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합병 그리고 백신의 접종, 치료제의 출시 보유자라고 하신다면 이때까지 조금 셀트리온을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접종에 대한 일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단계가 가까워졌다라고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그 기업 고유 가치와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10% 이상 급락 때에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급등할 때에 사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결국엔 기업 고유의 가치와 모멘텀에 대한 확신보다는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신 것 아닌가를 점검하셔서 셀트리온을 사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테슬라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며칠 전이었죠. 그저께였나요? JP모건의 이제 발표에 따라서 85% 하락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어젯밤에는 또 다시 3%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JP모건의 경고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테슬라 언제쯤 멈추게 될지 전망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유상증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음.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동일한 주식 아니면 동일한 금액을 회사로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주가가 고점 영역 또는 회사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적은 주식수로 더 많은 금액을 회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분 희석에 따른 투자자분들의 좀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유증 발표를 한 이후 시간으로 2.5% 정도 하락을 했었으나 전일 627달러를 넘어서면서 3% 이상 상승을 해주고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시총이 6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는 결코 큰 수준은 아니다. 1% 미만, 0.8% 수준의 희석이 된다. 주가가 희석된다 해도 시총 대비 1% 정도의 희석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S&P 500 지수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들의 방어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조금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기에 유증을 한다라는 부분은 동일한 주식으로 더 많은 자금을 회사로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 유증, 테슬라 유증권을 바라본다면 조금 적기였다, 시적절했다라고 좀 바라보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이번 50억 달러의 유증을 포함을 해서 약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회사의 현금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현금성 자산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나 배터리 양산 자금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 탄탄한 실탄을 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 사업의 든든한 동력으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JP모건은 목표가를 약 90달러로 과도한 고평가다. 투기 열망에 사로잡혔다라는 보고서를 좀 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780달러를 제시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완성 자율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를 테슬라가 견인할 것이고 완성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조금 신규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현재 탐욕과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 부분이 80 이상의 지수를 연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80, 82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차트도 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굳이 테슬라를 현 구간에 올해 안에 매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 그것이 좀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또 뜨거웠던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도 봤어요. 무서운 개미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에어비앤비가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112% 네. 수익률을 내기도 했고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뉴욕 증시를 달구고 있는 IPO 대여 기업들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말 미국 시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 IPO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도 있고 한국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상장을 했습니다. 도어대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부분 플랫폼 사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가치가 250억에서 300억 달러를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수혜와 함께 더불어서 이번 IPO를 통해서 좀 더 유망해지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35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좀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2013년 창업을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14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배, 20배 이상 늘어난 기업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초 공모 목표가를 90달러 정도로, 90불 정도로 좀 보고는 있었는데 이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은 한 주당 102달러로 공모가가 결정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그 주당 182달러까지 좀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187불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배달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택배, 제지 업종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수혜가 이 기업에 조금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좀 넘는 51%까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한다면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도 코로나19 시대에는 조금 더 유망하고 앞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를 300억 달러냐 그리고 330억, 350억 기업 가치냐 하다가 420억 달러까지도 목표가를 조금 보여준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해 IPO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그리고 실적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행 산업이 조금 쪼그라들면서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 자체도 420억까지도 추정되던 기업이 180억 달러까지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IPO를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IPO 제도전을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다가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 경영자가 외부에서 자금을 좀 조달해 와서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내부의 자산도 매각하고 그리고 구조조정까지 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와 실적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고 결국 IPO에 통과 성공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상장 첫날 말씀하셨듯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44불까지도 좀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출시에 대한 소문 그리고 소식 그리고 접종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여행 산업이 조금 유망해지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여지없이 반영된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좀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에어비앤비의 상장 소식이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다가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전기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또 최근에 이런 얘기했어요. 해외 수출은 전기차만 하겠다. 또 이렇게 네.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이 승기를 잡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국내 기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 그 이상을 조금 뛰어넘을 만한 자동차 양산 완성차 업체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에서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것처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시장을 견인하는 이끄는 현대차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이 시장이 확장되는 규모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국내 전기차 2015년도에 5,800여 대, 6천 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5만 대 이상 넘어가고요. 19년도에 9만 대 가까워지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12만 8천여 대가 보급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비중이 조금 약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 2015년도에는 2.5% 정도가 전기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도 2배 이상 급증한 5.7%까지 전체 자동차 중에 5% 이상 6% 가까운 비중을 전기차가 차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정상들이 친환경, 신재생, 탄소 절감에 대한 일치된 의견, 일치된 발언을 하는 것들이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냈던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럽, 아시아, 뭐 어느 미주 할 것 없이 전 세계 국가에서 친환경과 저탄소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매년 9% 이상씩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연간 2,500만 대를 훌쩍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차를 조금 앞서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는 최초의 판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연료비가 뭐 10년을 탔을 때, 20년을 탔을 때 연료비 절감 효과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판매 전략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세제 혜택, 구매할 때도 할인 혜택, 그리고 주차장이나 고속도로에서도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 전략으로 좀 세워놨다고 한다면 앞으로 확장되는 시장 속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좀 고급화 전략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옵션이 좋은가라는 고급화 전략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서서 또 하나의 전략은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최근에 테슬라의 사고도 있었고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그 기술력, 결국엔 안전성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고급화 전략이냐 안전성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느냐, 이 시장의 평가와 기술력으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 확대되는 시장을 누가 선점할지, 고급화와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고급화와 안정성 이렇게 두 가지 꼽아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치되는 의견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